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입니다. 미국의 수필가이자 철학자인 소로는 월든 호숫가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홀로 지내며 자연을 관찰하고 사색하게 됩니다. 이 책이 바로 월든 호숫가에서 보낸 2년의 삶을 기록한 그의 일기입니다. 아마도 자연과 함께한 그 숲에서의 사색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게 되고 인간 세계의 허상을 낱낱이 인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표현하는 문체의 화려함과 형용사가 너무 많아 사실 읽어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여 망설였지만 월든 호숫가에서 자연과 동물들과 숲을 벗삼아 사색했던 소로의 모습을 상상하며 잠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분 좋은 저녁이다. 이럴 때는 온몸이 하나의 감각기관이 되어 모공마다 환희를 빨아들이는 듯하다. 나는 자연의 일부가 되어 불가사의한 자유로움으로 자연 속을 왔다 갔다 한다. 구름 낀 하늘에는 바람이 쌀쌀하고 특별히 마음 끌리는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셔츠 한 장 차림으로 자갈이 깔린 호숫가를 걷고 있으면 자연을 구성하는 모든 원소가 어느 때보다도 더 친숙하게 느껴진다. 황소개구리가 밤을 맞으며 요란한 소리로 울어대고 똑똑새의 노래가 잠물결을 일으키는 바람에 실려 강 건너에서 들려온다. 나는 바람에 웅성거리는 오리나무나 포플러 나뭇잎이 너무나 기꺼워 숨이 막힐 것 같다. 이 호수와 닮은 나의 평화롭고 고요한 마음에는 잠물결만일 뿐 거칠어지지 않는다. 저녁바람이 일으키는 이러한 잠물결은 사물의 그림자를 비추는 매끈한 수면과 마찬가지로 폭풍과는 닮고 싶어도 닮을 수가 없는 것이다. 날이 어두워져도 바람은 여전히 숲속에서 신음소리를 내고 물결은 호숫가에 밀려온다. 누군가 자장가를 부르며 다른 생물들을 잠재우고 있다. 완전한 휴식이란 결코 있을 수 없는 법. 야성적인 동물들은 휴식은커녕 슬슬 먹이를 찾으러 나설 시간이다. 여우, 스컹크, 토끼들이 두려운 기색도 없이 들판이나 숲을 배회하고 있다. 그들은 자연계의 야경꾼이며 생명이 약동하는 낮과 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우두막에 돌아와 보니 방문자가 있었던 모양인지 명암이 남아있다. 명암이라고 해야 화환이나 나뭇잎, 연필로 이름을 쓴 노란 호두나무 이파리나 나무 조각 같은 것들이다. 좀처럼 숲에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무엇인가를 주워서 오는 길에 가지고 놀다가 일부러인지 아니면 깜빡 잊어버린 것인지 그것을 오두막에 남기고 간다. 어떤 사람은 버드나무 가지 껍질을 벗겨 그것을 둥근 고리로 엮어 테이블 위에 두고 가기도 한다. 나는 구부러진 나뭇가지나 풀잎, 발자국 등으로 집을 비운 사이 사람이 찾아왔었다는 걸 언제라도 알 수 있었다. 떨어진 꽃잎이나
반마일이나 떨어진 철로가에 버려진 풀다발, 여송연이나 파이프의 냄새 등 남아있는 아주 작은 자취로도 방문자의 성별과 나이, 인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우리 주위에는 대체로 충분한 공간이 펼쳐져 있다. 지평선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경우는 결코 없다. 깊은 숲이든 호수든 바로 문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는 반드시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기 마련이다. 또 공간마다 소유자가 있어서 이 공간을 밟아 다지며 공간과 친해지고 결국 그 공간에 자연의 일부에서 자신의 것으로 길들이는 것이다. 그렇다 해서 나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광대한 지역 일대와 한 인적이 드문 수제곱 마일의 숲을 사람들로부터 위탁받아 점유하고 있는 것일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 해도 1마일은 떨어져 있고 집에서 반마일 이내에 있는 언덕에 오르지 않으면 어디서도 집 한 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숲으로 둘러싸인 지평선은 모두 나만의 것이다. 저 멀리 한쪽에는 호수와 접한 철길이, 다른 한쪽에는 숲길을 따라 쭉 늘어선 울타리가 보인다. 하지만 내가 사는 곳은 대체로 대초원 한가운데에 세워진 움막처럼 고립되어 있다. 나는 자신만의 소우주인 태양과 달, 별을 갖고 있다. 밤이 되어 집 앞을 지나거나 문을 두드리는 나그네도 없어지면 지상 최초 그리고 최후의 인류는 바로 내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봄이 되면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마을에서 메기를 낚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기의 본성과 닮은 듯한 월든 호수에서 메기가 더 많이 잡힐 것이라 생각하고 낚싯바늘 끝에 어둠이라는 먹이를 달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그들도 대개는 세계를 나와 어둠의 손에 남긴 채 가벼운 어람만 흔들어 일찌감치 돌아갔기 때문에 밤의 까만 심연이 가까이 있는 사람에 의해 더럽혀지는 일은 결코 없었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보면 설사 인간 혐오증에 걸린 사람이나 심한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더럽혀지지 않은 자연 속에서는 마음을 다독여주는 한없이 포근하고 다정한 친구를 발견할 수 있다. 자연의 한가운데서 자신의 오감을 잃지 않고 생활한 사람은 어두운 우울증에 사로잡히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다. 건강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귀에는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그 소리가 바람의 신의 음악처럼 들리는 것이다. 순수하고 용기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무턱대고 저속한 비애에 떨어지지 않는다. 사계를 벗삼아 살아가는 한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생을 무거운 짐으로 느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늘 나를 오두막에 가둔 촉촉한 비는 결코 쓸쓸하거나 우울한 느낌을 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내 콩밭을 기름지게 하는 고마운 존재이다. 비는 밭의 풀 뽑기를 방해하지만 풀 뽑기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만일 비가 계속 내려서 흙 속의 씨가 썩고 낮은 지대의 감자가 못쓰게 된다 하더라도 높은 지대의 풀에는 단비가 될 것이며 풀에게 좋은 것이면 나에게도 좋은 것이다. 때때로 내 생활을 다른 사람의 생활과 비교하면 나는 분에 넘칠 정도로 신의 총애를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마치 아무도 지나지 않은 허가나 보증을 하늘로부터 받은 듯한 신의 특별한 가호를 받는 듯한 기분 말이다. 내가 스스로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 신들이 나를 의기양양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나는 쓸쓸하다고 느낀 적도 고독감에 괴로워한 적도 없다.
단지 숲속에서 생활한 지 2, 3주 정도 지난 무렵에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역시 가까운 곳에 사람이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 적이 있다. 혼자 생활하는 것이 뭔지 모르게 불쾌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런 기분이 비정상적인 것이고 조금만 지나면 이런 기분에서 벗어나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부슬부슬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면서 빗방울 소리와 오두막 주위의 소리를 비롯해 자연의 모든 광경이 아주 친절하고 다정다감한 벗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이내 형용할 수 없는 무한한 그리움이 솟구쳐 올라 대기처럼 나를 감싸 안았고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싶던 생각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그 뒤로 2번 다시 이 문제가 나를 고민에 빠뜨리는 일은 생기지 않았다. 작은 잣나무 잎 하나하나가 나와 교감을 나누면 자라나고 부풀어 오르며 우정의 손길을 뻗치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황폐하고 쓸쓸해 보이는 풍경에도 깊고 생생한 인연을 느끼게 되었고 나아가 자신과 가장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적이라 생각되는 것은 결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어떤 곳에 가더라도 위화감을 느끼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시간은 봄이나 가을, 장마를 동반하는 폭풍이 찾아와 온종일 집안에 틀어박혀 끊임없이 새어나오는 바람의 신음과 내리치는 빗소리에 마음을 달래고 있을 때이다. 그런 때에는 저녁 노을이 일찌감치 긴 밤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온갖 사상이 천천히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것이었다. 북동쪽에서 내리꽂히는 빗방울이 집집마다 심한 상처를 입히고 여자들이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대걸레와 양동이를 들고 현관문 앞에 서 있을 무렵 나는 작은 내 오두막에 하나밖에 없는 입구 뒤편에 앉아 오두막의 완벽한 비호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언젠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무섭게 후려치던 날 맞은편 호숫가의 큰 소나무 위에 벼락이 떨어져 꼭대기부터 뿌리까지 깊이 1인치, 폭 4, 5인치나 되는 규칙적인 나선형의 홈이 새겨졌다. 얼마 전에 다시 그 소나무 옆을 지나다가 위쪽을 올려다보니 8년 전 아기 없는 하늘에서 떨어진 그 무시무시하고 불가항력적인 벼락의 흔적이 전보다 한층 더 뚜렷하게 눈에 비쳐서 공포에 떨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곧잘 나에게 이런 말을 한다. 그런 곳에 살고 있으면 정말 외롭겠어요. 특히 눈이나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밤에는 더 사람 사는 마을에 가까이 가고 싶어지겠죠. 이에 대해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우주 안에서 보면 그저 한 점에 지나지 않는답니다. 우리의 측량 기계로는 정확하게 직경도 잴 수 없을 만큼 큰 별 위에서 최대한 먼 거리에 떨어져서 살고 있는 2사람은 과연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나 같은 게 외로울 턱이 있겠습니까? 지구라는 혹성은 은하 속에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질문은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 않군요. 어떤 인간을 동료들로부터 잡아떼어 외톨이로 만들어버리는 공간이란 도대체 어떤 종류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재빨리 발을 옮겨도 2 마음을 서로 다가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았답니다. 우리들이 꼭 가까이에 살고 싶다고 바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인파가 들끓는 곳은 아닌 듯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로 붐비는 역이라든지 우체국, 술집, 교회당, 학교, 식료품점 가까이가 아니라 우리들의 경험으로 보아 영원한 생명의 샘이 넘쳐 흐르는 곳 가까이입니다. 말하자면 물가에 서 있는 버드나무가 물이 있는 방향으로 뿌리를 뻗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람의 성질은 각양각색이니 하나로 뭉뚱그려 말할 수는 없지만 현명한 사람이 자신의 지하 저장실을 파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장소랍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월든호스 부근의 길가에서 시장에 소 2마리를 몰고 가는 마을 사람 한 명을 따라가 보았다. 직접 확인해 본 적은 없지만 그는 소위 거액의 자산을 축적한 남자였다. 그때 이 남자는 인생의 많은 즐거움을 어떻게 버릴 생각이 들었냐고 나에게 물었다. 이 질문에 나 역시 꽤 인생을 즐기고 있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 대답은 절대 농담이 아니었고 그 증거로 나는 재빨리 집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그대로 보스턴 교회의 브라이튼인지 브라이트타운인지로 통하는 어둡고 질척한 길을 동이 틀 때까지 터벅터벅 더듬어 간 것이다. 죽은 자가 만일 눈을 뜨거나 되살아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때나 장소를 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듯한 장소는 옛날부터 늘 같은 곳, 즉 우리의 오감이 더할 나위 없이 쾌적함을 느끼는 곳이다. 자칫 우리는 어딘가 멀리에 있는 순간의 환경이 자신에게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기 쉽다. 하지만 그런 환경은 오히려 우리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릴 뿐이다. 만물 바로 가까이에 사물을 탄생시키는 힘이 존재한다. 우리들 바로 옆에서 세상의 위대한 법칙이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상대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금방 따분해지고 피곤해지기 때문이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좋다. 고독만큼 사귀기 쉬운 친구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있을 때보다 밖에서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 대부분 훨씬 고독하다. 무엇을 생각하거나 일을 할 때 사람은 어디에 있든 항상 혼자인 것이다. 고독은 한 인간과 또 한 인간이 떨어진 거리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버드 대학의 북적대는 기숙사 방 구석에서 공부에 몰두하는 학생은 사막의 수도자와 마찬가지로 고독하다. 농부는 하루 종일 밭이나 숲에서 혼자 밭을 갈거나 나무를 자르지만 조금도 외로워하지 않는다. 일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밤에 집에 돌아오면 혼자 방에 앉아 어떤 생각에 깊이 잠기지 못하고 모두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나가서 기분 전환을 하고 낮 시간의 고독을 메울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한다. 때문에 그는 어째서 학생이 밤뿐만 아니라 낮 시간의 대부분을 집안에 혼자 앉은 채로 따분하게 여기지도 않고 풀이 죽지도 않고 지낼 수 있는지 불가사의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한다. 학생은 집안에 있어도 사실은 농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밭에서 일하고 자신의 숲에서 나무를 자르고 있다는 것. 그도 역시 농부와 마찬가지로 기분 전환이나 교제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농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들 사이의 교제는 대체로 너무나 싸구려 티가 난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가치를 몸에 익히려고 시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거의 끊임없이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다. 하루에 3번 식사를 한답시고 모여서 코를 쳐들기 힘들 만큼 곰팡이 쓴 오래된 치즈, 즉 우리 자신을 상대방에게 들이민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이 빈번한 만남을 어떻게든 참아내고 공연히 싸움을 일으키지 않고 끝낼 수 있도록 예의라고 불리는 일련의 규칙을 만들어야 했다. 우리는 우체국이나 친목회에서 또 매일 밤 벽난로가에서 얼굴을 마주한다. 우리들은 서로 어깨를 기대며 생활하고 서로 회방을 놓고 서로 걸려 넘어진다.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서로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만남의 횟수를 줄여도 소중한 마음이 담긴 교류는 충분히 가능한데도 말이다. 공장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은 또 어떤가? 그들은 꿈속에서조차 결코 혼자 지내지 못한다. 오히려 내가 사는 곳처럼 1제곱마일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이 좋다. 숲속에서 길을 잃은 어떤 남자가 피로와 배고픔에 지칠 대로 지쳐 나무 밑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몹시 쇠약한 탓인지 병적인 상상력이 작용해 주위에 기괴한 환영이 끊임없이 나타났다고 한다. 그런데 이 남자는 그것을 진짜라고 믿고 도리어 고독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심신이 모두 건강하니 그 사람의 환영과 닮았지만 훨씬 더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끊임없이 기운이 북돋아지고 자신이 결코 외톨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는가. 내 오두막 안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다. 사람 발길이 뜸한 오전 중에는 특히 많은 친구들이 찾아온다. 내가 놓인 상황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2-3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해보자. 나는 요란한 소리로 웃어대는 아비나 월든 호수 자체와 마찬가지로 조금도 외롭지 않다. 그런 고독한 호수에 무슨 친구가 있다는 것이지? 하지만 이 담청색 호수 속에는 창백하고 음울한 악마가 아니라 파란 옷의 천사가 살고 있다. 태양 역시 혼자이다. 구름 낀 날씨에는 둘로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는 가짜이다. 신도 혼자이다. 그런데 악마로 말할 것 같으면 무수한 패거리들에 둘러싸여 그야말로 대군을 이루고 있다. 태양, 바람, 비, 여름, 겨울 같은 자연은 형용할 수 없는 순수함과 깊은 은혜를 가지고 있어 우리에게 영원한 건강과 환희를 부여해 준다. 그들은 인류와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누가 한탄하고 슬퍼하면 자연계의 모든 것이 그에 감화되어 태양은 빛을 잃고 바람은 인간처럼 한숨을 내쉬며 구름은 눈물의 비를 뿌리고 숲은 한여름에도 잎을 벗어던지고 상복을 두르게 될 것이다. 내가 어떻게 대지와 서로 이해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 몸의 일부는 이파리이자 식물의 부식토가 아닌가? 인간을 항상 기운차고 유쾌하며 만족스럽게 하는 묘약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가 빚은 약이 아니라 증조 할머니인 자연이 부여하는 보편적이고 식물적인 야생의 약이다. 이 약 덕분에 그녀는 언제까지나 파릇파릇 싱싱하게 파노인처럼 장수한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았고 그들의 썩어가는 지방분으로 자신의 건강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자, 이제 내가 애용하는 만병통치약에 대해서 말할까 한다. 아침의 대기. 만약 사람들이
오늘의 샘터에서 이것을 마시지 못했다면 지상의 아침 시간에 대한 예약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꼭 아침의 대기를 병에 봉해 가게에서 팔지 않으면 안 된다. 단 아침의 대기는 아무리 차가운 지하실에 넣어도 낮 시간이면 새벽의 여신 오로라의 뒤를 쫓아 서쪽으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낮이 되기 훨씬 전에 마개를 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나이든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딸로 한 손에는 뱀을 쥐고 다른 한 손에는 뱀독을 치료하는 약잔을 쥔 모습으로 기념비에 새겨진 건강의 여신 희귀의 이하를 나는 결코 숭배하지 않는다. 내가 숭배하는 것은 주피터의 잔을 받들고 있는 주노와 야생 상추의 딸인 청춘의 여신 헤베이다. 그녀는 신과 인간이 청춘의 활력을 되찾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녀야말로 예전에 이 지상을 거닐던 딸들 중에서 가장 완전 무결한 육체와 건강미와 씩씩함을 갖춘 오직 하나뿐인 존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가 나타나면 대지에는 언제라도 봄이 찾아온다.